먼저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진리를 보고 있는지 한번 의문을 좀 품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세계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을 진짜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달라 보여요.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꽃을 보더라도 곤충의 눈으로 보면은 이 꽃이 잘 보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보는 꽃은 이렇게 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색깔을 보더라도 우리 가시광선 연령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 외에 이제 빨간색 바깥쪽 적외선 눈으로 볼 수 없죠.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 볼 수 없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적외선 자외선이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존재의 그 실상에서 일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전체를 못 보고 있다. 있는 그대로를 못 느끼고 있다. 이걸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생명이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보면은 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같은 눈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 중에 일부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전체를 우리가 못 보고 있고 일부만 보고 자꾸 코끼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코를 잡고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등판을 만지고는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 상아를 붙잡고 이제 코끼리라고 얘기하고, 다 부분만 보고 물체나 대상을 판단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그랬는데, 인간 자체의 그 척도가 제한되어 있고 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대상이나 뭐 사건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판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척도에 따라 다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20Hz에서 20,000Hz 범위밖에 못 들어요. 제 목소리가 지금 파장이 그 안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리는데, 코끼리 같은 거는 이제 저주파를 멀리서까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잘 듣는 박쥐는 고주파 소리 듣고 눈이 없어도 다 방향 같은 거 다 감지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동물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면도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해하기 좀 쉬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세계가 있죠. 현상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관념에 투영된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죠? 자라는 그 안경에 투영된 세계를 보고 있지, 있는 그대로 나는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있어요? 확신 못하죠? 당장 뭐 고주파 소리 나면 못 듣잖아요. 있는데 이게 이제 관념에 의해서 제한된 세계고 무질서하고 많은 걸로 다양한 세계로 나타나고 있죠. 주관적 현실이죠. 주관이 보는 현실이지 객관적인 그런 실상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상의 한형, 그림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실상은 이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인데, 있는 그대로의 세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건 하나의 이제 법칙이 있고 하나의 원칙으로 이제 일관된 세계입니다. 맥스 테그마크라는 이제 과학자가 이제 또 잘 구분했더라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의 현실, 객관적 현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신이고 이데아, 이상적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약상은 뭐냐? 요 용어는 제가 만든 거예요. 약속된 세계라고 해서 제가 약상이라고 이름 붙였어. 서로가 약속된 세계, 개념의 세계, 간섭 문화, 집단적인 어떤 패러다임. 간섭 문화, 이게 인종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죠. 약속된 범위가 다 다르죠. 그리고 객관적인 뭐 학문으로 통하는 것도 패러다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대가 변하면서 바뀝니다. 과학적인 패러다임도 근대에 형성된 그런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과학적인 거라도 계속 변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해하고 있는 세계를 약상이라고 제가 이를 붙였죠. 요 세계로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개념적으로 다 정리가 되죠. 진리 탐구의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 신화적인 뭐 이런 설명에서부터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설명을 시작하게 된 학파가 이제 이런 그리스 BC 한 6세기 정도 되죠. 밀레토스 자연철학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자연철학자가 자연의 어떤 원질, 법칙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탐구를 이제 시작한 그런 학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탈레스는 자연의 원질을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죠? 이 세계는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라고 그래서 무한자가 뭐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진다. 아낙시메스는 공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봤어요. 이 세상의 원질은 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성과
변화를 많이 강조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는 만물은 유전한다. 끊임없이 이제 순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유명하죠. 만물이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면서 생성되고 있다는 거지. 어떤 그 근원이 변화의 세계로 변해서 끊임없이 생성 변화되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레 학파들은 실체 개념을 많이 강조해요. 변하지 않은 유일자, 무한자. 이것이 이제 실체고, 감각으로 느끼는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은 환상이라 이거지, 환상. 실제 이성으로 우리가 탐구하는 이런 그 궁극의 세계, 유일자, 무한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체고,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는 환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를 많이 강조하고, 요거는 생성 변화되고 있는 현상, 달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서구의 그 사상은 주로 이제 이런 실체 개념이 주류입니다, 주류. 물론 이런 개념들도 계속 내려왔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주류가 이런 실체 개념이 계속 내려왔어요. 여기 플라톤의 이데아 관념으로 정리가 되죠. 이데아.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이제 현상은 감각으로 느끼는 그림자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는 이제 형상과 진료로 이제 설명을 했죠. 만물은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형상이 많을수록 진료가 이제 더 이상적으로 구현된 형태라 이거죠. 우리가 그릇이 있으면은 그릇을 만드는 거기에 진흙이라는 재료가 있죠. 그 모양을 만드는 하나의 법칙이나 뭐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개가 항상 결합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진료에 부여된 그 형상들이 더 고차원적으로 구현될수록 순수해진다. 궁극적인 그 형상을 이제 순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만물을 움직이는 제1원인. 부동의 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만물을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플라톤과 달리 진료를 얘기함으로써 현상을 많이 중요시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체 개념에서 사실은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죠. 순수 형상. 그것이 이제 궁극의 목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제1원인. 부동의 동자라고 그래.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념이 중세 인격신으로 그대로입니다. 부동의 동자가 신으로 바뀐 거야. 창조주 하나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부동의 종자, 순수 형상이 인격신으로 중세에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을 설명하는 도구로 이런 철학들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중세는 이제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종교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체계로만 활용됐지, 신학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근대 오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게 됐거든요. 철학에서 데카르트 뭐 이성론, 베이컨 경험론 뭐 이래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시대로 왔죠. 과학도 이제 자연의 이법을 탐구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제 많이 왔죠. 그런데 역시 이런 그 실체 개념에서 못 벗어났어요. 왜 못 벗어났느냐? 이성이라든가 자연의 이법을 심은 사람이 누구냐? 신이야, 창조주. 자연의 이법을 심어놓은 주체는 창조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이성을 탐구하고 자연의 뭐 이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부여한, 이 세상에 부여한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뒤로 약간 물러나 있는데 결국은 이 법칙을 준 거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고에 못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객관적 법칙, 기계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고 믿고, 그 객관적인 법칙, 진리를 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뭐 과학자들은 뭐 수학이나 뭐 여러 가지 물리적 법칙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뭐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포함해가지고 뭐 많은 과학적인 성과가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완전히 물리 법칙으로 이해하는 듯 했죠. 이해하는 듯 했는데 현대 이제 과학, 양자역학 이런 게 오면서 이런 사고가 많이 깨졌죠. 주관과 떨어진 객관적인 법칙은 없다. 항상 이제 객관을 연구할 때에 주관에 영향이 들어간다는 거죠. 주관이 객체와 떨어져 가지고 객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법칙을 탐구할 수 없다는 거죠. 탐구 주체의 그 영향력이 대상이라든가 객체에 항상 개입이 된다는 거지. 불확정성 원리. 확률밖에 모르고 어떤 절대적인 그런 법칙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보성의 원리. 물질의 궁극도 옛날에 입자라고 봤는데, 입자, 최소 입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탐구해보니까 입자이자 또 에너지야. 양면이에요, 양면. 보기에 따라서 입자로도 보이고 에너지로도 보이고, 이거 상보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 법칙에 대한 이제 환상이
현대 과학적 탐구에서 이제 많이 깨지고 있죠. 이 깊이 이런 탐구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초기에 이런 그 생성 변화를 강조하는 유기체적 사고, 그 다음에 동양적 사고하고 이제 많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뽀브의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유하십시오.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 지도.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를 조금 쉽게 정리하면은 이 플라톤의 이제 이런 그 철학적 논의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모든 이제 사고방식이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플라톤 철학의 구조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지. 그거를 뭐 다양하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일 뿐이지 결국 파고 들어가면은 이원론 구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간파를 했죠. 이 사람의 논의를 한번 살펴보면 잘 아실 거예요. 동굴의 비유를 이제 다시 한번 들려주면은 동굴 안에 이제 제수가 이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앞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태양이 동굴 밖에서 비치면은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앞만 보기 때문에 이런 실체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빛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밖에 못 본다는 거지. 이게 이제 현상이라는 거죠. 감각으로 보여지고 느끼고 있는 현상의 세계라는 거죠. 근데 쇠사슬을 푼 사람이 동굴 밖에 가서 이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이제 빛을 봤어요. 실상을 보는 거죠, 실상. 진리 세계를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진리의 세계를 이성적으로 추구할 수가 있는데, 이데아라고 하는 이데아. 이상세계. 원래 이제 우리가 이상세계에 살았었는데 몸의 구속에 의해서 영혼이 구속당하면서 감각에 의해서 그림자 세계밖에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이상세계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원래 그 세상에 대한 그 갈구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걸 에로스로 하죠. 진리에 대한 갈구.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 탐구하는 거는 몸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와 이제 실상을 깨닫는 거를 이제 진리의 그 탐구의 목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원적인 초월적 이상주의 이원론이 계속 서구의 주류 사고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신화는 원래 아까 전에 사실 이론적인 구조예요. 스스로 이제 자기를 먹고 스스로 창조하고 성장하는 사실 이론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창조 과정을 초월적인 먼 존재가 있어가지고 창조했다 보면 이제 이원적인 사고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성으로 왔고 아르토텔레스로 오면은 이제 이게 부동의 동자, 순수 현상의 개념으로 오고요. 이런 절대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가 이제 기하학이라고 봤지.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수의 조합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현상을 펼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학을 시작했는데 아카데미아 그 정문에 보면은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 이걸 딱 정문에 써붙여놨어. 기하학을 통해서 이 법칙을 탐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요 개념이 중세 창조주 개념을 갖다 그랬죠. 근대의 이제 이성 개념 그리고 수학이나 물리학을 통해서 기계적 법칙을 탐구하는 근대 과학으로 이제 이게 간 거죠. 사고 방식이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화이트헤드 말이 맞지. 플라톤의 각주다. 초월적 이원론의 바탕을 둔 사고 방식이 서양 사고의 대세를 이루고 있죠. 물론 이제 이론론도 있고 있었어요, 다 시대마다. 근데 이제 주류로 못 떠오르고 그런 조류들은 박해를 많이 받고 그래 왔죠. 동양에서 보면은 주로 이론론이죠. 무에서 혹은 뭐 일에서 혹은 태극에서 도에서 만물이 나왔다는 거죠. 무나 일이 만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야.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론론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고는 여전히 이원론입니다. 왜 여전히 이원론이냐? 그래서 내재적 이원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 그 궁극적인 일, 도, 무가 세상에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예전에 있었고 지금 변해서 지금 그 세계가 지금 없다는 그런 약간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나 일이나 무한한 세계가 여전히 이 세계로 들어왔지만 딴 데 있는 듯한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 이원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불교나 도교, 뭐 유학 보세요. 전부
뭐 이런론이라고 하지만 이 서양처럼 몸이나 뭐 이런 성을 천시하고 정신을 전부 강조하는 그런 조류잖아요. 이런론이라고 자기들 얘기는 하지만 몸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불교 같은 경우도 몸이라는 거는 영혼이 그냥 성장하기 위한 윤회를 통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천시하고 그죠? 극복해야 될 뭐 이런 존재로 보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원론이다. 그런데 이제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론까지 이제 터득하죠. 색즉시공, 색하고 공은 같다. 비무요, 비유요.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막 헷갈리는 말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론론 하나다 이거지 하나. 그런데 그런 사유를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색즉시공 다 알잖아, 여러분들. 공도 아니고 뭐 유도 아니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머리로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실상을 하나라는 진짜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탐구는 일과 다의 이 정리 문제예요. 이걸로 생각하면은 모든 그 인간의 그 사유 방식이 다 이해가 됩니다. 보편과 특수, 신과 세계, 이와 사, 유교에서는 이기, 뭐 이가 먼저니 기가 먼저니 이와 기는 뭐 같다느니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 그런 싸움이에요. 이가 더 중요하다. 기가 먼저 중요하다. 기가 움직이는데 리가 그냥 실릴 뿐이다. 뭐 다 이런 싸움이에요. 이게 유학 보면은 과학에서는 이제 법칙과 현상, 인간론에서는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성 이런 원리를 정립하는 게 모든 학문과 종교적인 체계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유 방식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유 방식에서 뭐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를 더 중요시하느냐, 두 개가 뭐 같느냐, 뭐 이런 서로의 주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세계가 왜 문제 상황이냐,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 왜 문제 상황이냐,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상,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그런 이상이 지금 분리가 돼 있죠. 하나가 안 돼 있죠.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어야 돼. 유한한 존재야.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막상 고뇌가 가득해. 일체계고 인생은 고통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 나 행복하고 싶은데 실상은 지금 뭐 별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워.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에다가 전쟁 터져가지고 더 고통이 가중돼 있어요. 이런 실상과 이상, 우리가 바라는 이상과 현실이 같지 않다는 거지.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에요. 모든 문제 상황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다 이런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되려면 이게 두 개가 조화가 되거나 같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상주의자들은 이제 그 이상세계로 이제 가는 거야. 아, 이거는 허무한 세상이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따로. 뭐 지금 있든 뭐 죽어서 있든 하여튼 그런 유토피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로 타력 종교에서 생각하는 사유 방식이죠. 현실 도피라고 볼 수 있죠. 약간 의타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구원해준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많은 종교들이 이런 사고에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현실주의는 이제, 뭐 그런 세계가 뭐 있어. 인생이란 거는 뭐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현실이 안 좋아하는 거죠. 현실이 안 좋아하고 그냥 주어지는 그냥 물질, 이런 조건에 충족에 급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현실에 안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고뇌도 많이 당하죠. 죽을 때 이제 많이 후회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만 추구하다가 그냥 허상이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충만한 삶을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죽을 때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많이 후회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내면에 자기 존재의 그 실상을 탐구하고 존재가 변함으로써 내면의 유토피아를 현실에서 만드는 거를 추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이상하고 현상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로 자각하는, 깨닫는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게 우리 공부예요. 사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육체, 정신, 본능, 감성,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실체가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다 하나의 같은 실체인 겁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